다음으로는 저희 사실은 이제 지금 발표하신 유병철 수석님이나 지금 또 발표하실 유영선 교수님께 20분씩을 본래 할애를 했는데 제가 15분으로 압축을 부탁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이오 베이스드 패키징 동향과 이슈 사항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의 유영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정한 프로는 퇴근 시간, 휴식 시간 안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빨리 한번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미경 박사님 말씀하신 그보다 한번 더 줄여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한테 주제를 준 것이 전 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콕 찍어서 바이오 베이스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재활용 관련 쪽이기 때문에 바이오 베이스로 국한을 해놨나 보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줄이고 바이오 베이스로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모두 다 아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 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이제는 플라스틱 유래, 그러니까 뭐 그 합성 수지를 줄이자 해서 요즘은 오히려 제로 웨이스트 뭐 이런 곳까지 가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가 조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가 돼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바이오 플라스틱만 제가 올해가 29년 차인가 30년 차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는 네이버고 중국에서 똑똑한 애는 바이두가 있고 해외 포함하면 구글이라는 애가 그럭저럭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이니까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이버의 지식경제 용어 사전에 이 부분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석유 기반의 생분해성 고분자하고 요 밑에 보면 생분해성이 아닌 바이오매스 기반 고분자. 요게 지금 그 바이오베이스를 얘기를 하는 쪽들이거든요. 그거하고 포인터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냅두죠 뭐. 싫다는데. 자, 그러고 이 밑에 이 네모 부분에 보면은 기획재정부에서 해놓은 것들인데 조금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위키백과나 두산백과 같은 경우는 너무 한정적인 데로 갔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으로 올 때 지식경제용어사전이 제일 잘 돼 있더라 그랬고요. 요 표는 제가 2002년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 표가 지금 꽤 많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전체로 보면은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를 보면 요즘은 뭐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베이스, 천연 고분자까지 이렇게 넓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쪽이 맨 윗부분에 구체적 영역 구분이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제는 얘들이 이제 구분이 꽤나 합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우리 생분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규격 기준이 ISO 기준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셀룰로스 대비 90% 이상 분해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천연물 계열, 보통 이제 뭐 PLA나 TPS 같은 전분 계열들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천연물 계열들이 물성이 나쁘니까 사실 요즘 많이 쓰이는 건 합성수지입니다. 합성수지로 석유유래 걸 가서 합성을 하다 보면 뭐 특히 PBS나 PBAT 같은 경우 물성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추세고, 그래서 생분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빨리만 써오면 되는 거고, 요즘은 이제 식물체나 바이오매스를 좀 써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요 분이 바이오베이스 같은 경우가 뭐 미국 농무성 규격 기준이라든지 그러면 유기탄소 기준으로 25% 이상. 그리고 요즘은 또 추세가 그냥 천연무 분자를 그대로 쓰는 쪽들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비슷해요.
오히려 생분해 쪽의 합성수지 계열만 조금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정책은 세계 각국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줄이자고. 줄이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을 하든 재사용을 하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 소재를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나온 바이오 베이스,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물질로 대체를 하자 쪽이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이렇게 이제 크게 강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감량과 재활용이고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넘으면 소재를 대체를 하자. 이런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한 거 버리다가 걸리면은 페널티를 또 물리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밑에 보면 이 용어들도 자꾸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리사이클 그러다가 리사이클의 디자인을 합해놔서 리자인이라고 했다가 또 어디에서는 재활용을 또 재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에 약간의 기능성을 조금 더 추가해서 뭐 업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사실상 크게 차이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에 찍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식물체 바이오매스를 적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거냐 그걸로 포커싱이 되어 있는 쪽이고요. 그 대부분 바이오매스가 얼마나 들어있냐는 유기탄소 함량으로만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규격 기준에 의해서 바이오베이스가 요즘 각광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격 기준이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무게 대비해서 유기탄소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냐지 가끔 질문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3층인데요. 뭐 표층에는 바이오매스가 50%고 중층에는 30%고 맨 아래층에는 2%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는데 사실은 전체 무게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량의 측면으로 보면 식물체 유래 물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합성 수지를 덜 썼다. 그런 의미에서 감량의 측면으로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바이오베이스의 조금 장점이 기존 플라스틱과 분자 구조가 여기는 유사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잘 돼요. 일예로 들어본 것들이 이제 페트 얘기가 쭉 나왔으니까 페트는 사실 에틸렌 글라이콜하고 TPA를 합성하잖아요. TPA는 그냥 기존의 걸 쓰지만 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 유래 물질에서 만든 이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하게 쓰이는 바이오 페트 그러면 식물체 유래 물질이 뭐 38% 들어있다. 그게 그 유래인 이지를 38%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놔서 합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페트하고 분자 구조가 같아버려요. 그럼 바이오 페트든 일반 페트든 섞어서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대부분 얘들은 물성이나 생산성이 조금 우수하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오 베이스를 조금 많이 써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 앞에서 이 얘기하면 무슨 중학교 수업 시간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바이오 베이스 그러면 탄소 중립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탄소 중립 왜? 탄소 중립은 대부분 우리 식물체 크면 엽록소에서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산소를 내놓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없앤 애들인데 얘들도 버려지면 CO2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장기에 CO2를 없앤 만큼만 내놓더라. 그래서 얘들은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애들. 그래서 보통 탄소 중립 물질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런 탄소 중립 물질을 얼만큼 썼느냐에 따라서
인증 기준을 통과하냐 못하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경우에는 흔히 보시는 거지만 왜 패키징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냐면 전체 물량 중에 얘네들 다 합한 것보다 패키징이 더 많아요. 이건 유럽 데이터예요. 58%는. 동양권 내 한국 이러면은 이제 6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패키징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잖아요. 라면 봉지 하나 뜯으면 걔는 이미 수명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패키징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자꾸 패키징에 적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추이를 보면 요 밑에가 아까 말씀드린 생분해 플라스틱 쪽들이고요. 요 윗부분에 약간 주황색 나는 게 바이오 베이스거든요. 굳이 또 유럽에서는 바이오 디그레더블하고 넌 바이오 디그레더블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생분해 안 된다고.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서 그런지 생분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후발로 간 미국이나 이 태평양 연안국에서는 그냥 바이오 베이스라는 용어를 쓰고요. 어쨌든 시장을 보면 물론 생분해도 계속 성장은 해요. 근데 바이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규격 기준이 만들어진 게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최초 제품이 출시된 게 2009년이거든요. 음력 2015년이니까 요쯤에는 바이오 베이스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바이오 베이스가 끌고 간 마치 시장의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얘를 한번 둘만 비교해 봤습니다. 쓰는 원료는 식물체하고 합성수지하고 쓰는 건 비슷하고 근데 재활용 측면에서는 바이오 베이스가 좀 좋고 인증 관련 쪽도 둘이 별도로 움직여지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이런 제품이 쓰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화면만 바로 넘어가도 눈으로 보시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코카콜라에서 플랜트 바틀이라고 해서 그렇게 떠들더니 요즘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볼빅이나 이런 쪽에서 이 페트를 쓰고 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엔 잘 안 쓰지만 뭐 L케미칼이나 S케미칼 이런 데서 바이오베이스를 만들어서 국내보다는 해외로 수출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불행히도. 이 경우에는 인천의 미추홀구 거기거든요. 우리 커피, 드립 커피 먹고 나면은 그 커피 잔사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 화장품 이런 데서들도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용기. 이건 이제 브라질의 브라스캠 바이오피를 썼다는 얘기고요. 이 밑에 뭐 친환경 플라스틱 HDP 이건 이제 기자들 못 믿는 거잖아요. 기자들은 필요한 얘기만 듣고 그것만 쓰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개발해 가지고 지금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물성 좋거든요. 제품도 잘 나오고. 저도 그 중에서 요즘 제일 잘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 온라인몰에 가면은 완충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종이 완충제를 쓰는 거. 이게 진정한 재활용 아닐까요? 그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계속 천연물, 종이, 펄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도 만들어서 제품화가 돼서 지금 일부 꽤나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항상 주의할 점이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특히 계면활성제나 뭐 글리세린 이런 거 들어있으면 글리세린이나 계면활성제 피도 뚫고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얇은 막에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이 재질을 조금씩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우려고 했는데 깜빡한 거. 서로 상생 협력합시다. 왜 내가 하면 노맨 쓰고 네가 하면 불륜이냐? 다 똑같지? 이렇게 해서 뭐 그 이외에 해외에서 관련 포장재 관련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도 많이 움직였고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마 이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땡큐가 딱 나올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아까 했던 리듀스하고 재활용,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 이 물성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푸드 패키징을 하는데 고분자 전공자가 하고 있으면 식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처음부터 개발 단계부터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맨날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선 교수님께서 시간 지켜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